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죽어도 가서 죽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면 서울의 소리는 뭐 살아남을 수 없겠죠. 서울의 소리 구성원들 또한 뭐 1급으로 분류돼가지고 모두 처단이 되었을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피해도 죽을 것 같다. 그럴 바에는 가서 죽는 게 낫겠다.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비상계엄이 터졌다. 나 분명히 잡혀갈 거니까 집사람하고 애들 좀 잘 부탁한다. 내가 어떻게 막을 만큼 막아봐야 되겠다. 안 돼. 우리 내리 봐. 하면 안 돼. 내려와. 최대한 한번 막아보자. 일단은 국회로 가봐야겠다 해서 국회로 왔죠. 그때 이제 25분 만에 국회로 왔어요. 광주 때 또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야, 이 반란군 놈 새끼들아! 지금 내 얼굴 잘 기억해줘 그러고서 나갔는데 그 얘기 듣고 아내가 약간 울먹하려고 그러더라. 그러고서 문 닫고 딱 나왔죠. 회사로 다시 왔죠. 와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계엄을 철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초신님은 적어도 계엄이 일어났는데 잡히면 죽는다는 거 본인도 알겠죠. 근데 뭐 한 번 죽다 살아나신 분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오늘 국회 앞에서 죽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가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동의를 한 거고. 이거 피하고 싶기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들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함께 그 당시 계엄군 저지에 행동을 해줘서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지금 정부와 여당이 기도하며 지켜야 할 대상은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하자! 입만 열면 거짓말! 입 말고 국민의힘 해체하라! 해체하자! 계속해서 빈번히 12명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근데 상고법원이 지금 관리 신청 들어갔으니까 그거 산 사람들은 다 말하는 거예요.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저희 서울의 소리가 대대적으로 압수색이 있었습니다. 당시 12.3 계엄 전후를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이제 펄스 레이디가 어려움을 뚫고 여러 방해에도 우리가 시사회를 했죠. 시사회도 원래 롯데 시네마에 서기로 했는데 그게 우리가 보도를 했더니 롯데 측 상층부에서 정치적인 거 하지 말라 해가지고 신사동 메가박스에 가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12월 12일 날 개봉 일정을 잡고 이제 순차적으로 시사회를 갖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날은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윤석열 일가의 고모와 이모라는 방송 예고가 아침 9시에 나갔고요. 그래서 저녁 9시에 이제 고모와 이모를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기로 계획이 잡혔고 그런데 갑자기 정확히 10시 40분 12월 3일 오전 10시 40분에 와서 서울의 소리 문 앞에 와서 압수수색 왔다고 들이닥쳤어요. 나가세요. 우리가 퇴각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기자야 들어와 일로. 서울의 소리와 저희 집 자택 압수색이 있었는데 이명수 기자 집에도 들이닥쳤고 또 최재형 목사 숙소에도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동시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여기서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은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응징방송을 그 윤석열 일가와 20년이 넘게 싸우는 정대택 회장이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해서 뭐 해수로는 5년간 윤석열 일가를 우리가 낱낱이 비리들을 폭로하고 그 추악한 그런 윤석열의 장모 뒷배들을 보도를 해온 과정이었고, 그뿐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 대선 기간에도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 그 다음에 총선 때는 취재영 목사 이명수 기자의 디올백 보도 해가지고 윤석열이나 국민힘당 측에서는 총선 패배를 디올백 보도 때문에 큰 차이로 패배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서울의 소리를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이나 어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일도 없고, 또 내가 문재인 정부 때는 수도 없이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또 고발은 여러 건 당해가지고 경찰에게 몇 번 조사도 받았고,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건도 안 했어요. 지난 3년간 경찰들이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뭐 KBS, MBC, JTBC 뭐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진보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 있었는데 유독 서울의 소리만 압수수색을 3년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를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 서울의 소리의 어떤 그 보도에 대해서 한 번도 법적 조치지 않던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앞두고 갑자기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압수수색 들을 당시에야 그날 저녁에 계엄이 있을 줄도 몰랐고, 중요한 건 이명수 기자는 그 계엄이 선포되는 시간에도 경찰청에 가서, 서울청에 가서 핸드폰 포렌식, 이게 계속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죠. 그래가지고 계엄을 선포를 해서 서울의 소리를 어떤 미연에 압수수색 하거나 등등 해서 계엄 선포를 한 후에 압수수색 문건들을 가지고 이제 서울의 소리를 제대로 수사를 하고 어떤 쉽게 말하면 처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을 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압수수색을 받고 압수수색을 끝내고 집에 가서 씻고 딱 앉아서 잠깐 쉬려고 하는 순간에 계엄이 터졌어요. 이거 뭐지? 이게 진짜인가?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님의 신변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된 겁니다.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서울청에 있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이제 식별 그런 것 좀 하고 있는 도중에 뉴스로 이제 윤석열이가 비상계엄령 내리는 걸 접하게 됐고, 그날 오후 9시인가에 아마 서울의 소리에서 그 김건희 고모 이모 관련된 그 특종 보도를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기사를 쓰려고 이제 10시 정도에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그 방송을 다시 이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속보가 뜨는 거예요. 계엄이 터졌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죠. 근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담화하고 있고 일단은 국회로 가봐야겠다 해서 국회로 왔죠. 그때 이제 25분 만에 국회로 왔어요. 최대한 빨리, 제일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데를 준비해서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 다 켜놓고 방송 원격으로 또 찍을지도 모르니까 컴퓨터 켜놓고 저는 제 장비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겨서, 당연히 우리 서울의 소리는 항상 최전선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싸워온 단체가 바로 서울의 소리였죠. 때문에 우리 서울의 소리는 계엄령이 발동되고 그 즉시 회의를 하고 모든 그러니까 국회 그리고 국회 앞에 모두 4개의 채널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국회 앞으로 출동을 했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면 서울의 소리는 뭐 살아남을 수 없겠죠. 서울의 소리 구성원들 또한 뭐 1급으로 분류돼가지고 모두 처단이 되었을 겁니다.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계엄령 내용을 들어보니까 언론 통제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다 서울의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사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서울의 소리는 뭐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날
그날 계엄을 막지 못하면은 어차피 죽는다 때문에 모두 다가 목숨을 걸고 그날 국회 앞으로 갔었죠. 가족에게 전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면은 오히려 그게 피해될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했고요. 카톡 문자 안 보내고 그냥 이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피해도 죽을 것 같다. 그럴 바에는 가서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됐고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그 무서웠던 마음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죽어도 가서 죽자. 저는 그래서 가서 그 총든 군인이나 장갑 차량 봤을 때 사실 별 느낌 못 받았어요. 다시 옷을 막 입었죠. 입었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표현을 할 때는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정신없이 그냥 바로 회사로 다시 왔죠. 와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예. 서울청에 나와서 국회로 가는 도중에 맨 처음 전화했던 게 저희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비상계엄이 터졌다. 난 분명히 잡혀갈 거니까 집사람하고 애들 좀 잘 부탁한다. 끊고 나서 이제 봉지욱 기자한테 전화합니다. 봉지욱 기자는 너 저기 국회 가면 바로 잡히니까 일단 피신하고 있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를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국회에 가서 사항을 봉지욱 기자한테 보낼 테니까 기사로 써라. 하면서 이제 국회에 도착합니다. 국회에 빨리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 길에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부모님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친한 친구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중에 네가 나 지금 국회 가고 있으니까 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달라 라고만 이제 언직은 해두고 온 거죠. 그 후부터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전개가 돼가지고 뭐 긴장하고 뭐 이걸 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길에 모든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국회 앞으로 달려간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을 건데 총 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모여있는 데다가 따다다닥 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하고 가긴 했죠. 나가는 길에 우리 아내가 엄청 걱정하더라고. 몸 조심해라. 이제 나가는 걸 말릴 수는 없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 우리 아내도 말리진 않는데 그래도 남편이 건강하게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 지금 내 얼굴 잘 기억해줘 그러고서 나갔는데 그 얘기 듣고 아내가 약간 울먹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문 닫고 딱 나왔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엄청 막 달려 나왔는데 전두환의 계엄 사태와는 달리 군대도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계엄군들도 충분히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었어요. 나는 평소에 살아가는 게 생과 사의 가운데를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두려움은 갖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한테 뭘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서 가족한테 뭐 일절 전화한 일 없고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잡혀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별로 생각이 안 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또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보다 나는 상황 판단을 한 발 앞서서 해서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어떤 부상을 입히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지 내가 뭐 잡혀가서 어떡하나 우리 가족 생각난다 이런 건 지금 아무리 기억해봐도 그 당시 그런 생각하는 건 기억에 나지 않아요. 초신님은 적어도 계엄이 일어났는데 잡히면 죽는다는 거 본인도 알겠죠. 근데 뭐 한 번 죽다 살아나신 분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오늘 국회 앞에서 죽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가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거기에 동의를 한 거고. 저는 회사 단톡방을 보고 알았는데요.
단톡방에서 보자마자 이제 어머니는 국회로 나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부장님께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죠. 전화가 온 거예요. 쿠데타 일어났다.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러고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한테 너는 집에 있어라. 내가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언제 중단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저 군인들 와갖고 유리창 깨고 와갖고 서울의 소리 다 컴퓨터 때려 부시고 다 인터넷성 끊어버리면 방송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방송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는 집에서 방송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갖고 집에서 방송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너는 오지 말고 방송하는 게 네 임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는 이제 다시 국회 쪽으로 간 거죠. 우리 서울의 소리 사무실이 굉장히 국회에서 가깝잖아요. 걸어가면 10분 거리라 바로 이제 거기 가서 방송을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람을 보고 한 10,000명 넘은 것 같은데 그 앞에 가득 메운 사람들 보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 불안감은 여전히 있지만 이러면 됐다, 이거 막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국회가 되게 가까워요. 가까운데 국회로 넘어가는 그 골목하고 뭐 지나가는 다리가 사실 그 밤에는 되게 한적한 곳인데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엄청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밤중에 이 골목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려고 가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온몸으로. 계엄을 철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고맙게도.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트를 막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촬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거길 기어 올라갔죠. 우리 김하영 기자하고 같이 그 위로 막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그게 막 추렁추렁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흔들고 출렁출렁 움직이고. 근데 이건 찍어야 되겠고. 네, 그런 나중에 또 머리 위로 바로 헬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도발은 일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구할 대오를 연성해서 싸우면 우리 국민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해제하라. 그때 좀 충격받았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벌리는구나. 진짜 국회의원들을 잡고 체포하기 위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들어가는구나. 제가 이제 국회 도착하고 저기 상공에서는 헬기가 국회에 막 도착해가지고 착륙하고. 저는 그러니까 국회 출입을 하니까 매일 국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일터에 방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정말 평온하게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고 했던 곳인데 군인들이 정말 영화에서처럼 군인들이, 그것도 특수부대 군인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야,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국회 출입하고 있는 국회 기자도 이미 출발해갖고 국회 안에 침투를 했거든요. 그 안에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거 방송 걸어놓고 가라. 그래갖고 저는 혼자 다시 또 사무실에 와갖고 컴퓨터 다시 킨 다음에 방송 소스들 다 잡아갖고 중계방송을 다 한 거죠. 국회 기자와 다른 국회 영상 2개를 받아갖고 방송을 2군데 냈어요. 그냥 한 군데 폭파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막 내보내는 거거든, 이런 상황은. 생방송을 켜야겠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셨어요? 뭔 일이 생겨도 일단 생방송 하는 데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잡히거나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해도 제가 찍은 데까지는 그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남길 수 있으니까. 남자분들 내려와주세요. 남자분들. 여러분의 국회에 불법으로 출입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수송 헬기가 계속 군 헬기가 3대씩 오고 있고 3대가 다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 내려서 병력을 내리고 가는 헬기가 있고, 이게 아마 교대로 돌면서 가는 것 같았는데 헬기 소리 계속 나는 와중에도 그 사람들 보니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엄마가 국회 앞에 나가셨을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희생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들 동의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앞에 선두에 서셨다고 합니다. 계엄 철폐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독재 타도 저는 이제 오면서 그 전에 집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5, 60대의 그 형님들이 국회로 이제 오고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왔는데 20, 30대 젊은이들이 335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로 막 연이어 달려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이제 20대의 젊은 연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예, 연인이 국회로 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빠르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저지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다시 이제 계엄군들이 타고 온 버스로 다시 이동하더라고요. 이동하다가 또 다시 계엄군들이 담장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막을 만큼 막아봐야 되겠다. 최대한 한번 막아보자. 최대한 막아보자. 지휘관 차려. 위험해. 위험해. 하지 마세요. 위험해. 위험하다고. 아이, 가요. 왜 갔었는데? 우리 내리마. 하면 안 돼. 내려와. 하지 마. 무력을 하지 집에 가야 돼. 못 들어가자. 와 진짜 광주 때 또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없애야 돼 특전사. 반란군. 아유. 야, 이 반란군 놈 새끼들아! 그 당시 그 반란군 새끼 했다고 총으로 윤석열 기자를 쏴버릴 수도 있잖아. 목숨 걸고 한 얘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총든 군인한테 반란군 새끼 한 거는 영웅이라고 나는 볼 수 있는 거죠. 계엄 해제가 이제 가결이 됐고 이제 철수를 하는가 했는데 철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되게 흥분한 상태였고 5.18 때도 특전사들이 광주에 가서 그렇게 반란군 노릇을 했는데 2024년도 지금까지 와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온 거죠. 울분이 좀 터졌던 것 같아요. 하도 좀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 총을 나한테 쏠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반란군 새끼야 한 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있잖아. 5.18 때나 60 항쟁 때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군인들 곤봉에 맞고 총에 맞아서 많이 죽었잖아요. 이걸 각오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또 약간 어항이 좀 봉봉하고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도 아마 계속 국회에 나와서 뭔가 또 터질 것 같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또 2차 계엄이 터진다는 소리가 계속 국회에 돌았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생겼었어요. 그때.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약간 비현실적인 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봐도 되는 거였고 말도 안 되는 걸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전두환 때 5.18 때나 실제로 뭐 총칼을 난무하고 그런 계엄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나 그 고통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 뿐인데도 약간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생기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 피해자분들은 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뭐 시민들한테 맞거나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있어도 시민들이 군인들한테 피해 안 당했다. 근데 그때 제가 촬영했던 그 영상부 중에도 그거 들어오지 못하게 말리다가 맞아가지고 코 이건데 피가 막 흐르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여간 그런 상황을 보니까 예, 그때 좀 옛날 5.18 때 생각도 그때 피해자들 분들은 더 심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무슨 발포 명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아마 계엄이 성공하고 지금 계엄 정국이라고 했다면은 지금 막 자기 뭐 죄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실토하는 그 군 지휘관들이 아마 그랬겠습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그렇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그 사람들이 저희들 위에 군림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었겠죠. 국회에 들어간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갑자기 준비해갖고 오느라고 촬영 장비들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촬영 장비 배터리를 갖다 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반쯤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 거야, 사무실로. 사무실로 들어와갖고 있는 배터리는 다 꺼냈어. 있는 배터리 다 가방에 가득 담아갖고 오늘 이 배터리 다 잊어버려도 돼. 오늘 끝장날 수도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합니까? 예, 다 버리는 셈 치고 다 담은 거지, 배터리에. 예, 가방에 다 담아갖고 그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그 지금 국회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자한테 배터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또 출발을 한 거죠. 그 배터리팩 메고 돌아다닐 때도 무서웠어요. 군인들이 2열 종대로 해갖고 쭉 걸어오고 국회 담벼락 뒤쪽이었거든요.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를 만나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이렇게 다시 잡더라고. 원래 뒤로 이렇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총으로 딱 하는 거야. 근데 엄청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총을 쏘지 않으려나. 그 총을 쏠 수도 있겠다라는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당황하고 도망가면 더 이상하게 보일까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냥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게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그 장갑차의 그 차량 번호, 장갑차에도 다 차량 번호가 있거든요. 일일이 그 장갑차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장갑차의 그 차량 번호와 버스의 차량 번호를 다 일일이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그 핸드폰만 있으면은 나중에 그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우리 후손들이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는 시민단체로서 투자인가이기도 하지만 언론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장갑차의 차량 번호부터 찍은 거죠, 저는.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고 또 출입증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니면 여기서 와서 취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와서 취재를 한 거죠. 그냥 일단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 두고 와서 취재를 해야겠다. 나 아니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두렵다라기보다는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끔찍했던 거지. 그 뒤에 이제 뭐 밝혀지는 뭐 노상원의 수첩의 무슨 그런 명단들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지금쯤 어디에서 뭐 고문을 받거나 내지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무사하지 못했던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집혔다. 예. 그럼 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정권에 그렇게 정말 그쪽에서 봐서는 악랄하다 할 정도로 많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소리 구성원들이 계엄이 선포되니까 두려움 없이 간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우습게 알았던 부분이 일단 큰 것 같아요. 윤석열이 정말 그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숨소리도 거짓말이고 니플리 정권 중증이고 속된 말로는 미친놈이라고 우리는 주장했는데 미친놈이 해봐야 뭘 하겠냐 이런 가소로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진짜 윤석열을 두려워했으면 안 나올 기사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일가들을 저격하면서 뭐 수도 없이 1년, 2년 이렇게 집회도 해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같은 무리들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가 그날 모조리 국회 앞에 나와서 윤석열의 12.3 계엄에 맞서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생각.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운 언론의 구성원들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간 그
그 이유는 그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는 대표인 나의 영향을 받았던지, 아니면 서울의 소리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심어졌던지 해서 그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데는 내 모든 걸 던져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윤석열은 정말 가소롭고 서울의 소리와 어떤 게임을 할 수 없는, 서울의 소리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부분과 윤석열과 싸움에서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 이 두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잡히면 나도 곤욕을 치를 거다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걸 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서울의 소리 구성원들은 나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두렵기도 하고 이거 피하고 싶기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들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함께 그 당시 계엄군 저지에 행동을 해줘서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런 위중한 순간이 오면은 적어도 우리들은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확인하게 된 거죠. 제가 소속된 집단이, 이 집단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구나 라는 뭐 스스로의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게 기뻐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은 바로 이명수 기자가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시간에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서울의 소리가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하고 11시에 계엄령 선포했는데,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탄핵 이런 거 안 하고 내란죄로 윤석열 체포로 내일 아침부터 여기서 윤석열 체포 집회를 시작하고, 앞으로 윤석열은 표현의 집회로 체포를 외칩시다. 우리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나왔습니다. 오늘 감동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왔더군요. 집회 안 오던 젊은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떤 젊은이는 우통을 벗고 있고, 정말 오늘 감격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가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이 채 끝나기 전에 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서울의 소리를 좀 눌러놓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대합니다. 우리 동지들 감사합니다.